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자신문 웨비나 전문 방송 올쇼TV 사회를 맡은 전자신문 기자 오다인입니다. 최근 비대면 전환이 가속화하면서 기업과 기관, 학교 등 사회 곳곳에서 IT 인프라 많이 확충하고 계시는데요. 이때 수요 예측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남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분야 전문 기업 Snet 시스템과 함께 오토 스케일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발표를 위해 Snet 시스템에서 유승관 부장님, 박일남 수석님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발표를 시작하기 앞서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먼저 유 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Snet 시스템의 유승관 부장입니다. 보안 프라이빗 클라우드 컨설팅을 맡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박일남 수석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일남입니다. 유승관 부장님과 함께 프라이빗 클라우드 컨설팅과 오늘 소개할 오토스케일링 솔루션 개발과 구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는 유 부장님께서 쭉 진행해 주시고 이후 질의응답에서 박일남 수석님이 같이 질의응답 응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약 40분간 진행됩니다. 발표가 진행되는 동안 궁금하신 내용을 질문을 보내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도 진행 중입니다. 질문과 설문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도 보내드리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Snet 시스템이 전하는 맞춤형 IT 인프라 구축과 오토 스케일링 사례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장님 좋은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앞으로 1시간 동안 오토 스케일링에 대해서 설명드릴 Snet 시스템의 유승관 부장입니다. 예, 부장님. Snet 시스템 아직 생소하신 분들도 좀 있으실 것 같은데 회사 소개를 간단히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수년간 HCI 기반의 프라이빗 클라우드 구축을 전문으로 하고 있고 최근에는 클라우드 러너라는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런칭을 하였습니다. 예, 설명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오토 스케일링 개념과 거기에 앞서서 필요한 개념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혹시 이 웨비나를 시청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온프레미스와 오프프레미스에 대한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눈치를 채셨을지도 모르시겠지만 화면을 보시면 온프레미스의 영역의 그림들은 다들 집 모양의 테두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버들의 존재 위치에 따라 온프레미스와 또는 오프프레미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온프레미스는 영어의 의미 자체로 사내, 직접 설치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물리적인 서버, 가상화 서버들,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온프레미스 구조로서 사내에 설치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오프프레미스는 사내 밖에 설치되어 있는 뜻으로 즉 우리가 생각하는 퍼블릭 클라우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온프레미스의 테스트를 진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내에 전용 사내 서버 컴퓨터로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직접 설치하고 그 위에서 수행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외부 요소의 영향을 최소화시키고 서버 자원에 충실히 사용하도록 설정할 수 있다면 가장 신뢰할 만한 테스트 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 비교보다는 오프프레미스 또는 퍼블릭 클라우드와의 비교함이 더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각각의 서버 가상화 프라이빗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 간의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온프레미스의 물리적인 서버 구조와 가상화의 차이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사내에 구축되어 있는 온프레미스 구조로 물리적인 서버 구조는 오늘날 우리가 컴퓨팅, 스토리지, 네트워크로 구성된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여 오랫동안 사용해 왔습니다. 이 아키텍처는 이전에는 매우 효과적이었으나 고비용의 구축, 복잡한 운영과 어려운 확장, 그리고 최신 애플리케이션의 요구 충족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다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업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상화라는 시스템을 고려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가상화라고 하면 물리적으로 한 대의 베어메탈 위에서 가상 베어메탈을 만들 수 있는 일련의 기술을 의미하는데요. 이때 하이퍼바이저라는 플랫폼을 사용하여 컴퓨터의 운영체제 및 응용 프로그램을
물리적으로 하드웨어에서 분리해주는 기술입니다. 예를 들면 한 대에 100코어짜리 갖고 있는 물리 서버를 하이퍼바이저와 VM이라는 가상 머신을 이용하여 20코어씩 5대의 논리적인 서버로 구성할 수 있게끔 해주는 기술인 거죠. 즉, 서버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장점인 것입니다. 몇 년 전부터는 이러한 가상화 기술이 고성능의 메모리 및 CPU와 결합된 고급 스토리지 기술을 통해 전체 인프라를 통합하고 내부 SSD 드라이브를 장착한 x86 서버를 통해 어플라이언스 형태의 가상화 기술을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이 웨비나를 시청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하이퍼 컨버지드 인프라 또는 HCI라는 소프트웨어 정의 통합 시스템입니다. HCI는 가상화와 프라이빗 클라우드 경계에 있는 인프라입니다. 비용이 절감되고 대응력이 우수하기 때문입니다. HCI를 사용하면 자본 비용이 대폭 줄어듭니다. x86 서버를 구매하기만 하면 기존에 있던 x86 서버와 병렬 파일 시스템을 구성하여 하이퍼바이저, 압축, 중복 제거, 스냅샷, 마이그레이션 등의 집약된 데이터 관리 기술을 이용하여 좀 더 효율적으로 자원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벤더사의 사용 서버의 표준에 따라 제약이 많았던 환경에 비해서는 상당히 유연한 환경이 구성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총 소유 비용이 절감되었고 가용성, 확장성 등 사용의 유연성에 따른 장점들로 인해 가상화와 클라우드 사이에서 고민하시는 많은 기업들이 도입하시기 시작하였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그 가상화 기술과 클라우드 특징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가상화라는 것이 무엇이고 왜 쓰게 되었는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모든 선택은 비용과 효율성에 많이 집약될 수밖에 없는데요. 아마도 회사 내부에 이미 가상화로 구축되어 있는 곳에서는 가상화 인프라와 프라이빗 클라우드 인프라의 차이점을 궁금해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상화와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가장 큰 차이점은 SDN을 통해 시스템 통합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L4 로드 밸런서, L2 브리지와 같은 네트워크 환경 구성이 가능하다는 점이 클라우드 환경에서만 느낄 수 있다는 큰 장점입니다. 이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기능들을 통해 관리자는 오버레이, 언더레이, 네트워크 환경 구성으로 단순 가상화보다는 더욱 네트워크 보안성과 확장성의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오늘 설명드릴 오토스케일링 업과 오토스케일링 아웃 모두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 가상화 또는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있다면 회사에 맞는 요구 조건과 매칭이 잘 되시는지 초기 컨설팅 진행을 권고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설명을 듣고 여전히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질문 또는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퍼블릭 클라우드의 차이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퍼블릭 클라우드는 원격으로 지원하는 클라우드로서 특정 기업이나 사용자들을 위한 서비스가 아닌 인터넷에 접속 가능한 모든 사용자들을 위해 범용적 클라우드 서비스 모델입니다. 데이터나 어플리케이션 서버와 같은 자원은 각 서비스별로 권한 관리가 잘 되어 있으며 사용자 간 간섭이 전혀 없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초기에 적은 비용으로서 퍼블릭 클라우드 업체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과 종료 시 자원을 반납할 수 있다는 비용적 큰 메리트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기업의 특성에 따른 통제와 제어 기능이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비해서 일부 기업에게는 제약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온프리미스 구조로 기업 내부에 설치되어 기업의 요구 조건에 따라 시스템 환경을 커스터마이즈하여 구축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는데요. 또한 기업의 중요 기술 및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 또는 보안,
할 수 있다는 점은 안전과 보안이 특히 강조되는 기업들에게는 상당히 유리한 클라우드 모델입니다. 더욱이 높은 수준의 활용 용도로 다수의 서버를 관리할 수 있는 기업이라면 고객 관리형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운영하시는 것이 퍼블릭 클라우드보다 총 소유 비용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위에 고도화된 가상화 인프라인 HCI, 퍼블릭 클라우드, 그리고 프라이빗 클라우드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모델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고 각 기업에 맞는 인프라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부장님 자세한 설명 너무 감사합니다. 기업에 맞는 인프라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근데 사실 뭐 기업뿐만이 아니라 기관, 뭐 학교에서도 사실 수요 예측 때문에 가장 큰 고민을 갖고 계신데 이에 대한 대안을 S넷에서 좀 갖고 계실까요? 우선은 제가 오토 스케일링 설명에 앞서서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수요 예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간단히 예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아침마다 지옥철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네, 저는 매일 아침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는 혹시 이제 회사에서 출근길이나 점심시간 반대 방향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다 올라간다거나 올라갔다 내려오는 경험도 같이 있으시죠? 네. 지금 화면에 저 사진에 보고 있는 평균 승강기 대기 시간보다 저렇게 오랫동안 2분을 초과한 시간 동안 사람들이 기다린다고 합니다. 저 2분이라는 시간은 평균 대기 시간인 30초보다 4배나 넘는 시간이고요. 이를 기다리는 사람이 3,000명이라고 보면 대기 시간은 6,000분. 시간으로 따지면 무려 100시간이라는 시간이 소비가 되고 있는 겁니다. 시급으로 따지면 기업은 하루에 시간당 500만 원씩의 손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마도 이 상황을 보게 되면은 인프라 시스템 관리자분들께서도 이러한 경험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수요 예측 실패로 인해서 우리 시스템이 자원을 얼마나 측정을 해야 될지, 사용을 해야 될지, 남은 자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될지 그런 고민들을 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아마도 쇼핑몰과 같은 이벤트가 많은 업종에서는 접속자들의 정보를 가늠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자원을 할당하는 것도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만큼 매번 발생하는 이벤트와 상황에 따라 수요 예측한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스템 인프라에서 제공하는 기술인 오토 스케일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토 스케일링은 크게 오토 스케일링 업, 오토 스케일링 아웃, 오토 스케일링 인이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의 왼편에 오토 스케일링 업 기능을 사용하고 있는 형태고요. 오른쪽이 오토 스케일링 아웃입니다. 인프라 시스템에 대해서 CPU, 메모리, 디스크, 네트워크 I/O량의 조건에 따라서 정해놓은 룰에 의해 오토 스케일 업 기능을 정하거나 오토 스케일 아웃 기능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오토 스케일 업 같은 경우는 디스크 같은 경우 폭발적인 데이터가 어떤 이벤트에 의해서 갑자기 증적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면 기준 룰을 정해놓은 임계치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자동으로 디스크 사이징이 커지는 것을 오토 스케일링 업이라고 합니다. 또한 시스템 자원의 활용도가 단순 증량이 아닌 노드 개수와 자원에 비례하여 자동으로 노드의 개수를 증가시키는 기능이 오토 스케일링 아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쇼핑몰이나 웹페이지에서 어떤 이벤트에 의해서 접속량이 많을 경우 사이트에서 아마 많이 보셨던 것처럼 서버가 접속이 안 된다는 화면을 보신 걸 많이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아마도 이러한 기능이 되지 않는 곳에서 물론 전략적으로 제어하기 위해서 이제 숫자를 제어하는 사이트도 있겠지만 그러하지 못하는 웹페이지의 경우 서버 폭죽에 따른이라는 문구와 함께 알림창을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앞서서 제가 그 9호선 이제 지하철에 대한 화면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수요 예측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을 한번 제가 의문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오토 스케일링 업이라는 거를 현재 SOC에서 적용한다면 이라는 생각을 갖고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현재 9호선에 대해서는 오토 스케일링 업을 사용한다면 지하철과 같은 공간에서는 아직 가상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오토라는 단어보다는 스케줄링에 의한 스케일링 업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초기에 고려했던 4량짜리 9호선 열차가 존재를 하는데요. 이제 출근길과 퇴근길 그리고 이벤트가 있던 시간대에 2량을 더 증량을 하여 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하철 역사 플랫폼 사이즈에 따라서 증량을 할 수 있는 사이즈가 그때그때는 다르지만 이것 또한 오토까지는 아니더라도 스케일링 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좀 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시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계획은 제가 알기로는 한 8년 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은 진행 중이지 않았던 독층 지하철 노선 개념표입니다. 제가 앞서서 오토 스케일링 아웃이라는 기능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것 같이 생각을 하게 되면 매년 계획 중인 지하철 서울시 2호선에 대해서 만약 증설이 똑같이 되고 또는 이제 지하철을 분배를 한다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물레역에서는 로드 밸런서와 같은 기능으로 지하철을 스케일 아웃으로 분배를 해야만 할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런 날이 좀 빨리 왔으면 아침에 출근길이 좀 더 직장인들에게는 좀 더 편리한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앞서서 오토 스케일링이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현재 적용 가능할 분야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물론 이곳에 나와 있는 분야 외에도 더 많은 곳에서 사용이 가능한데요. 수용자 그리고 또는 정확하게 자원을 가늠할 수 없는 영역들이 그 대상입니다. 쇼핑몰, 티켓팅, 아마도 교통 예매 시 아마 아침에 폭주하는 그 시간을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텐데요. KTX나 항공, 고속버스, 그리고 이제 대학생들한테는 수강 신청과 그리고 이제 최근에 코로나로서 비대면 초중고 온라인 학습을 통한 안정적인 서비스의 중요도가 높은 금융 분야, 정부 정책에 따른 시행 기관들, 마지막으로는 다양한 테스트 환경과 리소스를 사용하는 IT 분야 등 오토 스케일링을 이용한 범위는 상당히 무궁무진해 보입니다. 네, 오토 스케일링 개념부터 사례까지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를 실제로 기업 내나 뭐 기관에서 이거를 쓰실 때 네. 어떤 솔루션으로 어떻게 쓰게 되는지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현재 실제 구축해 놓은 사례를 가지고 지금 데모 시나리오 페이지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보시면 왼쪽 편에서는 현재 오토 스케일링 룰 관리 화면과 오른쪽에는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룰로 정할 수 있는 VM 사이즈 관리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는 4개의 기본 VM 사이즈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관리자에 따라서 커스터마이즈한 양을 등록 추가시키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서는 제가 룰 등록을 할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토 스케일링 업에 대해서 한번 설정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스케일 업이라는 기능 속에서 변경될 이벤트가 생기면 변경될 사이즈를 우선 선택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조건이 필요한데요. 이 화면에서는 설정 임계치가 CPU가 75%를 유지하는 기준은 5분 동안이라는 룰을 가지고 한번 룰을 등록해 보았습니다. 또 오토 스케일링 아웃에는 2가지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DHCP용, 하나는 이제 고정 IP용으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DHCP와 고정 IP를 두 개를 분리한 이유는 DHCP는 이제 서버 풀에서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IP를 계속 지속적으로 할당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르고요. 고정 IP 같은 경우는 관리자가 원하는 그 IP 하나로만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한 번씩만 오토 스케일링 아웃 노드가 증가를 할 수가 있게끔 설정을 해 놓았습니다. DHCP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오토 스케일링 CPU 75% 이상 3분 연속으로 했었을 때 노드가 이제 증가되는 하나의 CPU와 이제 4기가의 메모리를 설정을 했고요. 고정 IP 같은 경우는 오토 스케일링 아웃 룰 기준으로 2분 연속 CPU가 75%를 넘을 경우 하나의 CPU와 4기가의 메모리를 사용할 수 있게끔 설정을 했습니다. 우선 이 테스트 결과를 보시게 되면요. 오토 스케일링 업 결과입니다. 왼쪽 화면과 오른쪽 화면이 있는데 왼쪽 화면에 현재 4기가 그리고 4기가의 메모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우선 그 스크립트를 사용해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을 하였고요. 오른쪽을 보시면 아마 이게 작게 보이셔서 잘 안 보이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10시 28분 32초에 스트레스 테스트를 주기 시작했고요. 5분이 지난 10시 33분 34초에 이렇게 8기가 CPU 그리고 2개짜리 VM으로 증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스케일 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화면은 이제 DHCP를 통한 오토 스케일링입니다. 보시면은 CentOS 7이라는 VM이 있는데 3분 동안 스트레스를 통해서 CentOS 2020의 0606 그리고 1054438이라는 새로운 노드가 그 오토 스케일링 아웃 룰에 의해서 새로 생겼고 각각의 노드는 노드 밸런싱의 서버 풀에 등록됐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토 스케일링 고정 IP를 사용한 스케일업인데 아웃인데요. 보시면은 CPU가 75% 이상 2분 동안 존재를 했고요. 그때 오토 스케일링 아웃을 통해서 생겨난 노드를 통해 CPU가 절반으로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토 스케일 기술이 적용된 솔루션과 그 화면까지 자세히 보여주셨는데요. 이제 클라우드 기능까지 포함한 그 오토 스케일링 기능을 포함한 클라우드 솔루션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제품에 대한 소개도 좀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오토 스케일링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HCI 기반의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S넷에서는 스마트 클라우드라는 기업 핵심 업무 운영과 고도화를 위한 프라이빗 하이브리드 환경 구축 제품과 중소 제조 고객사를 위한 이동형 컨테이너 데이터 센터인 스마트 큐브 데이터 센터 제품을 현재 런칭하고 있습니다. 고객사의 요구 조건인 기존 서버와의 마이그레이션, 가상화, 웹 앱 서비스의 확장성, 그리고 가용성, 효율성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프로세스도 같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번 기회에 이 웨비나를 듣고 계신 분들께서 가상화 또는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고민하고 계신다면은 한번 이 제품에 대해서 클라우드 러너를 함께 고려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부장님 지금까지 발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S넷 시스템이 전하는 맞춤형 IT 인프라 구축과 오토스케일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발표가 진행되는 동안 많은 분들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이 가운데 몇 가지 질문 뽑아서 두 분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먼저 굉장히 이 기업 내에서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오토 스케일링 플랫폼 자동화는 어느 정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쿠버네티스
워크플로우, 정책관리, 유형별 워크로드 밸런싱, 오토스케일링 모니터링, 네이티브 앱 개발 관점에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고 아주 전문적으로 질문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박일남 수석님께서 먼저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 자동화 관점에서 이제 여쭤보신 것 같은데요. 일단 SNS에서 개발한 오토스케일링 솔루션이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오토스케일링 기능에 굉장히 이제 포커스를 많이 뒀어요. 그래서 지금 쿠버네티क्스 요까지는 지금 못 간 상태고요. VM웨어의 vCenter 그리고 NSX-T 연동을 통해 가지고 스케일 업, 스케일 아웃 정도만 룰에 의해서 자동화가 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vCenter에 있는 VM들을 사용자가 지정을 해서요. 요 VM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 자동으로 이제 수행을 하면서 사용자가 만든 룰이 트리거링이 되면 자동으로 스케일 업이 되거나 스케일 아웃이 되거나 그리고 스케일 업, 아웃이 된 다음에 관리자가 이제는 스케일 이제 인을 해야 돼 라고 해서 VM을 삭제를 하게 되면 이제 로드 밸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리소스를 이제 자동으로 정리해주는 수준까지는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서비스 유형별로 워크로드에 대한 밸런싱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 제공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다음 질문은 새로 준비하신 클라우드 관련 클라우드 러너에 대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오토스케일 기능은 클라우드 서비스 비용 측면에서 가장 매력적인 포인트입니다. SNET 시스템 오토스케일 핵심 구성 요소가 무엇인지요?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이번에도 수석님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토스케일링 기능이 이제 비용 쪽으로 이제 매력적인 건 맞고요. 저희가 개발한 오토스케일링 솔루션이 가장 매력적인 건 이제 비용이 저렴하다는 거고요. 그거 말고 이제 핵심 구성 요소라고 얘기를 하면 일단 vCenter하고 NSX-T 매니저의 API를 직접 연동을 해가지고 개발을 했기 때문에 다른 솔루션들이 이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플하고요. 아키텍처가 심플하기 때문에 좋은 점이 이제 비용이 저렴하고 설치가 굉장히 빠르고 그 다음에 운영 유지 보수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오토스케일링 기능에만 이제 집중을 했기 때문에 관리자분들이 오토스케일링 기능을 사용하시기 굉장히 편해요. 굉장히 직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룰도 간단하게 만들 수 있고 실제로 이제 워킹되는 것도 당연히 모니터링까지 이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기능은 NSX-T 그 다음에 NSX-T 매니저 vCenter 하고 이제 거기서 제공한 API 이제 연동 모듈이 가장 핵심 기능이고요. 그거 말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이제 룰 엔진.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자동으로 돌고 있는 VM 상태 모니터링 그리고 룰 수행 엔진. 그러니까 크게는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바로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NET 시스템 장비가 타사 제품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을 한마디로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수석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요 부분이 장비라는 게 지금 오토스케일링 솔루션인지 이제 하드웨어인지 판단이 좀 잘 안 서고 있는데요. 혹시 질문을 조금만 좀 상세하게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오토스케일링 관점에서 보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굉장히 오토스케일링 기능에 초점을 두고 그쪽 부분을 가장 중요시해서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제 심플리시티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함에 기반한 비용 절감, 그 다음에 신속한 배포. 그러니까 한 일주일, 2주일 정도면 다 이제 사용하실 수 있으시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리가 굉장히 쉽다라는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현재 사내에서 서버리스를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오픈소스를 활용한 오토스케일링과 POD 복제 등을 구현 중인데요. SNET 시스템 오토스케일링은 부하가 발생하면 POD가 최대 몇 개까지 복제되는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고, 여기에다가 POD 복제되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리소스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지금 POD 말씀을 하셨는데, 이 POD면 제가 이해하기로 이제 쿠버네티क्스 쪽 컨테이너 얘기 같거든요. 근데
일단은 저희 오토스케일링 서비스 쪽에서 컨테이너까지는 좀 고려를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컨테이너를 고려하게 되면 네트워크가 너무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V센터만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이 오토스케일링 서비스를 쓰게 되면 이제 스케일업은 가능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4코어에 8기가 메모리를 쓰다가 뭐 8코어에 16기가로 올리는 건 가능한데 이제 오토 스케일링 그 스케일 아웃이 안 되는 이유가 네트워크 제어가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VM을 띄울 수는 있는데 띄운다고 이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얘가 서비스 되려면 네트워크를 이제 컨트롤 해줘야 되는데 네트워크 가상화가 안 된 상태에서는 이제 오토 스케일링 아웃 기능을 못 쓰거든요. 그래서 NSXT 같은 네트워크 가상화 솔루션이 갖춰져 있어야 이제 오토 스케일 아웃이 이제 가능한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 베이스 같은데요. 가상화 환경에서 컨테이너는 사실 네트워크 컨트롤이 더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 아직까지는 그까지는 저희가 이제 그 개발은 못했고요. 고려하고 있는 단계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오픈스택 등 KVM 기반의 가상화 환경에서도 오토스케일링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사용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현재까지 나와 있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V센터 그 다음에 NSXT 환경에서 이제 개발이 돼 있고요. 물론 오픈스택에서 동일하게 이제 개발은 가능한데 아직 개발은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오픈스택에서도 오픈 API를 다 제공을 하거든요. 동일한 기능을 개발할 수는 있는데 저희 타겟이 프라이빗 클라우드다 보니 사실은 이제 상용 하이퍼바이저를 많이 쓰시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오픈스택 같은 KVM 기반 가상화 환경에서는 이제 제공을 못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이게 제품명인 것 같은데 V-Realize 스위트와 다른 점이 무엇인가요? 일단 V-Realize 스위트가 어떤 제품인가요? Vrealize2는 이제 굉장히 전문적인 질문이네요. VM웨어 쪽에서 나와 있는데 이제 그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이제 서버 가상화, 스토리지 가상화, 네트워크 가상화로 이제 구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운영을 하실 수 있는데 운영을 조금 더 편하게 하려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이제 솔루션 수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기능을 하고요. 좀 비싸기도 하고요. 그래서 Vrealize에서 제공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Vrealize 오토메이션, Vrealize 오케스트레이션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이런 기능들을 써서도 사실 오토 스케일링 구현은 가능합니다. 구현은 가능한데 저희 솔루션은 그런 거 안 쓰고 바로 이제 V센터하고 NSXT 매니저하고 연동한다는 게 장점이고요. Vrealize 2를 써도 사실 오토 스케일링이 바로는 안 돼요. 구현은 하셔야 됩니다. 구현은 하시고 구현은 가능하지만 저희가 이제 Vrealize 2와 다른 건 아니고요. Vrealize 2를 안 써도 가능하다. 그리고 Vrealize 2는 기본 기능은 제공하지만 약간의 임플리멘테이션은 필요하다. 그 정도가 차이인 것 같습니다. 네, 다소 좀 민감한 질문인데도 답변 감사합니다. 어렵네요. 네, 다음 질문으로는 이것도 사실 앞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질문 들어왔으니까 오토 스케일링 서비스 구축 기간 얼마나 되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일단 저희 쪽에서 이제 V센터 환경에서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요. NSXT가 있으면 더 좋고요. 그러면 이제 다 쓸 수 있는데 V센터를 운영하시는 환경이면 저희가 이제 VM으로 배포하고 이제 설정만 맞추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스템 규모나 이런 어세스먼트 한 뭐 며칠 하고 2, 3일 하고 그 다음에 실제 VM 배포해서 테스트하는 데까지 뭐 일주일에서 뭐 길어야 2주일 정도면 뭐 가능하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길어도 일주일. 길면 네. 2주일, 그냥 보통은 다 일주일 이내. 예. 네, 예, 감사합니다. Snet 시스템 오토 스케일링은 콜드 스타트 방식인가요? 웜 스타트 방식인가요? 라고 또 질문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도 수석님께서 답변. 네. 콜드 스타트, 웜 스타트가 이제 DB 쪽에서 얘기하시는 쪽인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해하는 바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오토 스케일업은 당연히 이제 돌아가고 있는 온라인 상태에서 이제 CPU하고 메모리 리소스가 늘어나는 방식이라서요. 당연히 이제 온라인입니다. 그래서 웜 스타트 방식일 거고요. 스케일 아웃 같은 경우도 당연히 스케일 아웃 같은 경우에는 콜드 스타트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스케일 아웃 때는 오리지널 VM이 있는데 얘는 계속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얘가 이제 CPU하고 메모리 쪽의 리소스가 부족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모니터링 하고 있는 애가 얘가 이제 부족하니까 하나를 더 띄워라. 그러면 얘를 클론을 하거나 얘의 원본 템플릿을 클론해 가지고 똑같은 VM을 새로 생성하는 방법인데 얘하고는 전혀 그 영향이 없고요. 그래서 얘가 이제 계속 돌다가 똑같은 게 이제 늘어나고 얘의 로드를 분산시켜주면 이제 서비스가 이제 정상적으로 가겠죠. 근데 계속 서비스가 들어와서 또 얘가 또 올라가요. 또 올라가면 또 하나가 또 생깁니다. 그리고 또 올라가면 또 생깁니다. 그래서 실제로 서비스 시스템 인프라가 이제 버텨줄 수 있는 그 리소스 한에서는 계속 이제 서비스가 VM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서비스를 이제 더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정리하면 스케일업은 웜스타트고요. 웜스타트라기보다는 있는 데서 리소스를 그냥 온라인 중에 늘어나는 방식이고요. 스케일 아웃은 콜드스타트입니다. 새로 늘어나는 애는 죽었던 놈이 이제 새로 뜨는 방식입니다. 얘는 상관이 없고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도 좀 그 온라인 쪽 관련된 질문인데, 데모, 아까 그 유 부장님께서 보여주신 그 데모 화면이 HTML5 표준인 것 같은데, 이게 웹 브라우저만 있으면 PC나 모바일 폰, 서버에서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지 질문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유 부장님께서, 수석님께서 답변 주실까요? 예. HTML5 표준 맞고요. 자바스크립트로 이제 개발이 되어 있고요. AJAX 연동을 하기 때문에 표준 웹 브라우저만 있으면 뭐 크롬 같은 거, 사파리 같은 것만 있으면 다 돌아갑니다. 네. 가능하다고 답변 주셨습니다. 예, 가능합니다. 오토 스케일링이 적용된 Snet 시스템 클라우드를 타사 클라우드와 비교하면 가격 성능 면에서 어떤 점이 다른지 질문 주셨습니다. 수석님, 어떤 점이 다른가요? 오토 스케일링이 적용된 Snet 시스템의 클라우드를 타사의 클라우드와 비교를 한다면 가격과 성능 면에서 어떤 점이 다른가요? 일단 Snet 시스템의 클라우드를 구매를 하시면 오토 스케일링은 무료입니다. 강력한 관점이군요. 예. 네. 그렇다면 다음 질문 받아볼까요? 오늘 웨비나에서 소개해 주신 오토 스케일링 기능을 다른 기술과 비교한다면 기존의 어떤 기술이 이것과 비슷한 기술인지 좀 이제 뭐 개념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궁금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수석님께서 답변해 주실까요? 예. 굉장히 어려운 질문들 많이 하시네요. 일단 오토 스케일링 기능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피지컬 인프라에서는 사실 이제 조금 어렵다고 보여요. 조금 어렵다고 보이고, 일단 가상화 환경에서 이제 제공이 가능한데요. 현재 이제 프라이빗이나 퍼블릭 클라우드 기반이 x86 기반의 하이퍼바이저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쪽 솔루션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기존 기술을 얘기하면 기존의 유닉스 기반 기술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IBM이나 옛날 HP나 선에서 나온 이제 뭐 엘파, V파, 엘돔 같은 이제 거기 서버 가상화 기술들이 있거든요. 사실 그 기술을 이용했을 때 온디맨드로 리소스를 할당하는 그 서비스들이 있어요. CPU 온디맨드, COD 같은 이제 기능들이 있는데, 그런 기능이 좀 유사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이제 VM 자체를 띄우는 기능으로는 아마 이제 IBM HP는 아니고, 가상화 기술은 가상화 기술인데, 이제 선 마이크로 시스템에서 나와 있던 이제 OS 컨테이너,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그 쿠버네티스 같은 컨테이너의 원형 기술인데, OS 가상화 기술인 존 같은 기술을 쓰게 되면 그런 걸로 이제 구현은 할 수 있었어요. 옛날에 할 수 있었는데, 유닉스 기반의 가상화 기술은 최근 클라우드에서도 사실 이제 많이 쓰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클라우드 초기에는 썼던 데가 있어요. 조이언트 같은 데인가? 좀 기억이 확실치 않은데, 거기는 아마 이제 OS 가상화 기술을 써가지고 이제 실제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의 이제 x86 기반의 하이퍼바이저로 이제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그 외에 다시 그 위에다가 이제 쿠버네티스 같은 걸 써가지고 컨테이너 기반으로 이제 배포를 하기 때문에 예전 기능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요새는 VM 오토 스케일링, 그 다음에 이제 컨테이너 오토 스케일링 이쪽으로 많이 갔기 때문에, 굳이 비교하자면 COD나 뭐 존 가상화 기술인데,
뭐 딱히 완전히 같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오토 스케일링이 수행되는 설정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기존에 미리 마련되어 있는 기존에 있는 기준이 그 뭐 네트워크 패킷이나 CPU 사용량 이런 거 말고 사용자 정의 조건을 추가하거나 이런 게 가능한지 질문 주셨습니다. 가능한 부분인가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CPU하고 메모리 쪽으로 룰을 세팅을 해놨거든요. 근데 아까 유 부장님이 발표하면서 말씀하셨는데 프라이빗 클라우드 구축의 이점 중에 하나가 이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 그 중에서도 오토 스케일링은 당연히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고요. 지금 룰을 추가를 하면 되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CPU하고 메모리에 대한 사용량을 넣은 거는 가장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퍼블릭하고 프라이빗의 차이는 퍼블릭은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이제 오토 스케일링을 할 수밖에 없지만 프라이빗은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충분히 가능하고요. 대신에 협의는 필요합니다. 그 조건에 대한 이제 트리거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리소스 이제 모니터링이나 하는 방식들은 가서 이제 협의를 이제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CPU, 메모리 사용량처럼 이제 저희가 수집을 해서 DB에서 이제 관리하고 룰을 트리거링만 할 수 있으면 당연히 조건 추가가 가능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하드웨어를 활용해서 오토 스케일링을 구축할 수도 있는지 또 다음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일단 하드웨어로 활용한다는 얘기가 이제 하드웨어에 가상화를 하신다는 얘기겠죠? V센터를 사용하고 계시고 V센터에 이제 뭐 ESXi를 더 까셔서 V센터하고 연동해서 이제 노드를 늘렸다 그러면 그쪽에서 사용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오토 스케일링은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가상화가 기본이고요. 가상화가 기본이고, 그러니까 가상화는 서버 가상화, 스토리지 가상화가 기본이고, 네트워크 가상화가 되면 더욱 좋고, 요 가상화는 이제 기본 그 조건입니다. 그래서 아까 놀고 있는 하드웨어 서버를 이제 부팅을 해서 놀리겠다. 이거는 저희 오토 스케일링 기능은 아닌 것 같고요. 그거는 이제 구글 같은 데서 이제 피저박스 형태로 이제 그 데이터 센터 설계하지 않습니까? 그냥 딱 꽂으면 자기가 이제 PXE 부팅해서 OS 설치하고 소프트웨어 받아와서 이제 돌아가고 이거는 운영 가상화 가상화 환경 데이터 센터 자동화 쪽 이슈라서요. 오토 스케일링하고는 약간 다른 관점으로 이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베어메탈에 대해서 자동으로 이제 그 서버를 설치하고 이제 확장을 하는 거는 이제 오토 스케일링하고 다른 이제 데이터 센터 자동화 쪽에서 이제 그쪽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VM에 관한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오토 스케일링이 VM 단위로 보이는데 VM 안에서 구동되는 솔루션이 타 연계 시스템과 정상 연계돼서 서비스가 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서비스 기동 및 연동 확인은 어떻게 구현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아주 좀 구체적인 질문인데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거 오토 스케일링이 된다고 이렇게 막 쓸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오토 스케일링 중에서 스케일 업 기능은 굉장히 편하게 쓰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리소스를 할당을 했다가, 그러니까 이게 얼마 정도 되는 서비스인지 모르겠는데 론칭은 해야 돼. 그러면 이제 적당하게 만들어 놓다가 이제 오토 스케일 업 룰을 세팅하면 되거든요. 리소스가 더 필요하면 자동으로 늘려주니까. 근데 스케일 아웃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는 안 돼요. 지금 질문하시는 분이 얘기하신 게 정확한데 네트워크 구성 같은 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오토 스케일링 서비스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서비스들 자체가 클라우드 아키텍처를 따라야 돼요. 따라야 된다는 얘기가 뭐냐면 실제 서비스 간의 결합 자체가 이제 루슬리 커플드 돼서 얘가 죽든지 살든지 관계없이 전체 서비스가 이제 돌아가는 구조. 그러니까 메시징 서비스를 쓰든지 L4를 쓰든지 여하튼 계속 추가 삭제가 가능한 이제 서비스 아키텍처가 이제 제공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실제 이제 저희가 테스트한 부분은 이제 L4를 사용하는 웹 서비스로 테스트를 했고요. 그래서 스케일 아웃이 안 된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VM이 뜨기는 뜹니다. 뜨기는 뜨는데 얘가 떠봐야 여기에 이제
L4에 이제 등록이 돼서 실제 서비스를 분산을 못 시키면 얘는 띄우나 마나거든요. 그냥 괜히 리소스만 더 쓰는 VM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VM을 만들어서 이제 등록을 하게 되는데 3티어 웹 서비스 같은 경우는 L4가 다 이제 나눠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웹 서버는 이제 늘려도 이제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 로드 밸런스가 나눠주기 때문에. 근데 질문하신 것처럼 다른 서비스를 늘리겠다, 오토스케일링 하겠다 그러면 실제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아키텍처를 좀 보셔야 돼요. 이게 정말 오토스케일링이 가능한지.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 서비스 쪽에 이제 IP 하나만 박혀 있으면 그 서비스는 이제 오토스케일링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에 대해서 조금 확인하는 부분은 분명히 좀 필요합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 질문은 오토 스케일링은 스케일업과 스케일아웃을 다 포함할 수 있는 건가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당연히 이제 스케일업하고 스케일아웃 기능이 다 제공이 되고요. 근데 이제 V센터만 운영하신다 그러면 아까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유로 스케일아웃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실 수 없으세요. 그러니까 스케일아웃을 사용을 하면 VM은 생성이 되는데 얘가 이제 떠서 이제 뭘 할지를 잘 모르거든요. 예, 내가 어떤 서비스를 나눠서 이제 일을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로드 밸런서가 이제 연동이 안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일단 스케일 아웃은 조금 애매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서비스 아키텍처가 이제 진짜 클라우드 아키텍처로 여기 메시징 시스템이 깔리고 여기 이제 펍 서버 모델로 구현이 된 애들. 그래서 누가 그냥 띄워도 알아서 내가 돌 수 있는 모델이다. 그런 경우에는 스케일 아웃도 쓰실 수 있으세요. 얘는 L4하고 관계없이 자기가 알아서 네트워크 서비스에 조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스케일 아웃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프라이빗 클라우드 쓰시는 대부분의 기업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웹 서비스 쪽이 한 80~90% 정도 되거든요. 그런 경우를 포함을 하면 일단 네트워크 가상화가 이제 돼서 이제 가상 로드 밸런스나 이런 걸 다 쓸 수 있을 때 이제 다 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질문하신 거는 맞아요. 저희 솔루션은 스케일업하고 스케일아웃 다 제공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업체마다 좀 이렇게 상황이 다를 수 있다 하는 걸 설명을 맞아. 해주신 서비스마다 거였죠? 다른 예. 거예요. 서비스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저도 좀 궁금했던 부분인데 아무래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새로 도입하실 때 예산이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근데 이제 오토 스케일링을 할 때 비용이 당연히 올라갈 것 같다. 그럼 범위 설정을 어떻게 하냐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범위 설정 어떻게 하나요? 오토 스케일링을 한다고 비용이 올라가진 않습니다. 비용이 올라가진 않고요. 어차피 오토 스케일링이라는 거는 지금 가용한 리소스를 가지고 제가 조금 지금 당장 얘가 좀 필요하다 그럴 때 더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토 스케일링을 할 때 템퍼러리 피크, 그러니까 임시 순간적으로 딱 치는 스파이크라고 얘기하는 그 트래픽이나 이제 서비스 부하가 걸릴 때 이제 VM을 이제 늘리는 형태라서 비용이 이제 추가가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솔루션 비용은 조금 내셔야겠지만 실제 인프라 비용이 늘어나지는 않고요. 범위는 당연히 인프라가 허용할 수 있는 만큼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VM을 이제 계속 늘릴 수 있는, 아니면 스케일업은 요만큼, 스케일아웃은 사실 지금 이제 제한은 없고요. 계속 늘릴 수는 있습니다. 로드 밸런서가 필수라고 그랬는데 필수는 아닌데 로드 밸런서를 쓰시는 서비스에 대해서 스케일 아웃을 하시려면 필수입니다. 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정확한 답변 감사합니다. 뭔지 잘 모르겠네요. 구축을 할 때 원하는 업체 하드웨어를 선택할 수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뭐 이것도 좀 답변이 가능하신 부분일까요? 일단 솔루션 측면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연동하는 데가 이제 vCenter하고 NSXT 매니저이기 때문에요. 예, 밴드 하드웨어는 사실 상관없습니다. 예. 상관이 없군요, 하드웨어와. 예, 일단 vCenter, 네. 그다음에 NSXT 매니저, 소프트웨어 쪽하고 이제 API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하고 이제 상관이 있는 부분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 부분은 Snet 시스템 오토 스케일링 조작과 운영이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RPA로 연동하고 효율화하는 게 가능한지 물어보셨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질문만 봐서는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겠고요. 저희 유 부장님한테 메일을 주시면 저희가 그 상세 내용을 주시면
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릴게요. 요거는 지금 바로 대답하기에는 약간 좀 너무 어렵네요. 네. 요거는 메일로 질문을 좀 상세하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오토 스케일링을 설정하고 나서 사용량이 증가했을 때, 증가된 자원을 사용하고 감소됐을 때, 감소된 자원에 대한 그 사용을 시스템 사용자에게 자동으로 얼마로 주기로 통보하게 되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전문가분들 많이 오셨네요. 일단 저희 쪽에서 제공하는 오토스케일링 서비스는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 전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게 지금 증가된 자원을 사용하고 이하 감소되었을 때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기 스케일 인 기능이거든요. 근데 스케일 인 기능은 저희가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스케일 인은 관리자가 확인하고 이제 매뉴얼리 이제 스케일 인을 하게 돼 있어요. 물론 스케일 인을 했을 때 이제 리소스는 자동으로 정리를 해주지만 이제 자동으로 해주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스케일 인에 대해서 따로 저희가 이제 관리를 하진 않고요. 스케일 아웃이 발생했을 때 발생한 시점, 원인 이런 거를 저희가 이제 메일이나 물론 이제 시스템 로그에 남겨서 이제 웹 화면에서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등록된 이메일로 이제 실시간으로 계속 발송을 해드리는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리적 자원을 넘어서게 될 경우는 사실은 저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능할 수도 있는데요. 가능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넘어섰을 때는 오토 스케일링이 실패가 나요. 그래서 일단은 가용할 수 있는 만큼 가용할 수 있는 인프라 자원 내에서 최대까지 사용할 수는 있는데 그런 경우는 아직 없었습니다, 사실은.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 부분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토 스케일링은 프라이빗 클라우드에만 적용이 가능한지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와 퍼블릭 클라우드 같은 다른 클라우드에서도 적용이 가능한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와 동일한 성능이 나오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어떤가요? 일단 오토 스케일링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이제 먼저 제공한 기능이고요. 당연히 AWS에서 먼저 제공한 기능이고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얘기가 달라요. 이게 하이브리드를 어떤 식으로 쓰느냐가 좀 이슈가 있는데요. 하이브리드를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를 그 리버리지, 그러니까 진짜 필요할 때 조금 더 쓰는 형태로 이제 사용을 하는 건지, 아니면 중요한 쪽은 이쪽에 놓고 나머지는 저쪽으로 옮겨서 정말 서비스를 분산시키는 형태의 하이브리드인지 또 좀 중요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퍼블릭 클라우드하고 연동을 했을 때 이제 이쪽 VM을 저쪽으로 넘겨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고려를 되게 많이 해야 되는데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리버리지 유스 케이스 같은 경우에 이쪽에서 이제 사용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쪽에 띄우기 싫어서 저쪽에 띄우겠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경우 같은데요. 지금 저희 솔루션에서는 그 기능을 제공은 안 하고요. 만약에 뭐 하이브리드, 퍼블릭, 뭐 AWS나 애저 같은 걸 쓰신다 그러면 그쪽 API를 가지고 이제 개발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이 굉장히 많지만 시간이 좀 이렇게 거의 다 된 관계로 네, 벌써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부하가 심하게 걸리는 경우가 자주 있으시다고 질문 주시면서 데이터베이스 같은 자원도 오토 스케일링이 되도록 지원이 가능한지 질문 주셨습니다. 이게 DB 쪽 시스템은 굉장히 좀 쉽지가 않은 시스템이고요. 일단 DB 부하가 심하게 자주 걸리는 상태시면 일단 DB 튜닝을 좀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일단 DB 같은 경우에 스케일업은 이제 제공이 가능합니다. 스케일업은 당연히 이제 쉽게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뭐 4코어에 8기가 아니면 16기가 쓰다가 8코어에 32기가로 늘려서 이제 로드를 늘리겠다. 뭐 늘리면 늘린 만큼 이제 서비스가 늘어나니까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스케일 아웃을 하시겠다 그러면 저쪽은 DBA 분이 그거 설정을 하셔야 돼요. 설정을 하셔야 되는 게 리플리케이션 VM을 늘려야 되는데, 리플리케이션 하는 게 이제 자동화는 되는데 쉬운 기술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존 쪽에서도 이제 자동으로 리플리케이션을 해주는데 그쪽은 엔지니어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솔루션 소프트웨어 자체를 자기들이 다 이제 만지니까 뭐 몇백 명 되는 애들이 만지니까 가능한데 지금 같은 경우에 어떤 DB를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DB가 리플리케이션이 계속 되면서 리드 쪽 그 로드를 계속 받아줄 수 있으면 그리고 DB 부하가 심하게 걸리는 부분이 이제 리드 쪽, 그 읽는 쪽이면 데이터 조회 쪽이면 설정해서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자동으로는 안 됩니다. 자동으로는 안 되고 물론 DB 시스템을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이제 업데이트 쪽 로드가 많이 걸린다. 그러니까 크리에이트 CUD, 크리에이트, 업데이트, 딜리트 쪽 오퍼레이션 때문에 DB 부하가 심하게 걸리는 상태면은 그거는 무조건 증설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케일업을 하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오토 스케일링을 하시는 게 아니고 일단 스케일업을 해놓고 서버를 키워놓고 다음에 이제 뭐 스케일업을 더 하시든지 스케일아웃을 하시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DB 스케일업은 가능한데 스케일아웃은 리플리케이션이 되는 솔루션이 제공이 되는지 그게 이제 자동화가 되는지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CUD 쪽 오퍼레이션이 많은 경우에는 일단은 DB 사이즈를 높이시는 걸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사실 질문이 아직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이 시간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 답변 받지 못하신 분들은 두 분께 이메일 드리면 답변 부장님한테 네, 유승관 부장님께 이메일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뭐 장시간 발표와 질의응답으로 두 분께서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부장님. 네. 오늘 이런 Q&A를 통해서 오토 스케일링과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관심이 많다는 걸 오늘 좀 많이 느꼈고요. 저희 SNS 시스템에서 지금 현재 런칭하는 클라우드 러너도 관심 있게 봐주시면 또 언제든지 저희가 컨설턴트도 같이 진행하고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수석님 소감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가 뭐 만들어서는 아니고요. 좀 쓸만한 오토 스케일링 솔루션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V센터 쓰셔서 가상화 이점을 많이 누리고 계신 고객분들께서는 저희 솔루션을 한번 쓰셔서 지금까지 이제 설명해 주신 오토 스케일링의 이제 효과도 한번 누려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올쇼 TV는 여기까지입니다. 웨비나 발표 자료와 다시 보기는 일주일 안에 업데이트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